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FDA가 2018년에 승인한 신약 59개 중 58%인 34개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승인한 신약 48개 중 44%인 21개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승인받은 신약은 거의 절반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학이란 책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한 신약 승인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신약 개발 기업들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통해 이점을 최대한 받으면서 일단 시판 승인을 받아놓고 적응증을 추가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과 각종 규제 편의, 독점권 인정 등 수많은 정부 지원을 일단 받고 시판 승인이라는 단기 목표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혜택 없이 혼자서 신약 개발해서 성공시키려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유리한 적응증을 선택해서 일단 시판 받고 시장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HLB도 비슷한 전략이었죠. 시장이 크지 않더라도 먼저 시판 승인부터 받고 확장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전략은 많은 제약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적응증을 좁게 설정하여 우선 판매 허가를 받습니다. 외부인의 시각,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시장성도 없는 적응증에 왜 도전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 각종 혜택을 받고 일단 시판 승인을 받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수익 확대는 일단 시판 승인을 받고 적응증을 추가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비용 절약으로는 세금 감면이나 허가 신청 비용 면제 등이 있고, 간접적인 것은 독점권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혜택 없이 시장성이 큰 적응증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신약 개발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됩니다. 시판허가 승인 시 7년간 독점권은 다른 카피약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미국 FDA에게 신청했다는 것은 항서제약이 글로벌한 임상을 진행하고 미국에서 시판 받겠다는 의지이고요. 아파티닙과 캄렐리주맙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렐리주맙은 아파티닙과 병용요법 임상시험을 참 많이 하는 약물입니다. 2020년 11월 24일에도 임상시험 정보가 포스팅되었는데 아파티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임상입니다.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 미국에서 캄렐리주맙을 시판하려는 항서제약이 아파티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많이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biliary tract는 담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성 담도함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담도일까요? 참고로 tract는 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담도의 도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담도라는 것은 쓸개즙을 통과시키는 관 또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간과 쓸개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쓸개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작은 창자라고 하는 소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려면 파이프라인처럼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담도입니다. 간에서 빠져나오는 간이 있을 테고 쓸개에서 빠져나오는 관이 있을 텐데 이 둘이 만난 뒤 소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관이 바로 담도입니다. 그리고 위치상 당연히 간과 가깝겠죠. 캄렐리주맙은 이미 간암치료제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캄렐리주맙은 중국에서 2020년 3월 간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세포암에도 효능이 있으니까 담도에도 효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담도암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적응증은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보유한 항서제약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기 보면 캄렐리주맙은 승인받은 적응증이 엄청 많습니다. 승인받은 적응증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임상시험도 많이 하고 신약 시판 승인 신청도 많이 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2019년 호지킨 림프종 3차 치료제 승인, 2020년 3월 간암 2차 치료제 승인, 3달 뒤 6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와 식도암 2차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적응증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일단 효능과 부작용은 많이 검증받은 약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물이라도 여러가지 적응증에
효능이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데 캄렐리주맙은 저극증 확장이 순조롭습니다. 캄렐리주맙은 PD-1을 저해하는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즉 면역항암제이죠. 그리고 미국 FDA가 캄렐리주맙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저극증은 간세포 함종입니다. 미국은 1983년에 희귀의약품법이라는 Orphan Drug Act를 제정했습니다. 대략 4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 결과 600개 이상의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뉴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희귀의약품 지정의 목적은 희귀 난치성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과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신약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FDA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낮아져서 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항서제약도 캄렐리주맙을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아파티닉과 함께 임상시험을 거쳐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기 전에는 희귀의약품 개발은 수익성이 없는 것이다 생각했고 대형 제약사들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희귀의약품 지정제도가 나오면서 대형 제약사들도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중국 항서제약도 중국 1위잖아요. 이렇게 대형 제약사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현재 시판 중인 희귀의약품 지정 의약품은 400개 이상이고 1000개에 가까운 의약품이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희귀의약품은 시장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워낙 많은 희귀의약품이 FDA 승인을 받다 보니까 매출도 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희귀의약품 처방 매출은 전체 처방 매출의 15%입니다.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굉장히 적지만 가격은 비싼 편인데요. 가격이 비싸서인지 아니면 희귀의약품이 많이 출시되어서인지 전체 처방 매출의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자 수가 적은 대신 가격이 높은 것과 많이 출시되는 이유 둘 다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아까 살펴봤듯이 FDA 승인 신약의 절반가량이 희귀의약품이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비중이 더 올라가 15에서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대형 제약회사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보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M&A 거래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개발되는 희귀질환 치료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시장성이 큰 치료제에 집중하다가 다른 연구소나 회사에서 전도 유망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을 만들어내면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파이프라인을 LI해서 대형 제약사도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그때서야 확보한다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캄렐리주맙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약물들의 절반가량이 희귀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볼 때 좋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캄렐리주맙과 아파티닙은 병용 임상시험이 다수 이뤄지고 있으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